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도가도 비상교,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유명 만물지모, 고상 무역 관기묘, 고상 무용 관기, 상유역 관기요, 관기요, 차양자 동출이 이명, 차양자 동출이 명, 동위지현, 동위지현, 현지우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중묘지문. 그 대학이나 논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현토라는 게 달려 있어요. 현토. 예를 들면은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러와 이런 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할 때 그런 얘기 있죠. 야, 토 달지 마. 거기 거봅니다. 현토. 토가 요 말이 입국자의 흑토자 입국자인데, 이게 그거는 왜 달렸냐면은 중국에서 달았을까요? 안 달렸죠. 조선시대에 현토를 달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뭐뭐 면, 뭐뭐 고, 이게 요 토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조사야 역할인가요? 그러니까 말의 흐름도 좋고 암기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모사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달이니까. 이거는 이 주의가 성리학을 했던 주의가 이거는 두 개의 그 불교, 그 다음에 이 도교 이것이 그냥 완전히 처 없애야 될 이단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뭐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 이것도 들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현토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그리고 참고로 요 1장 정도는 또는 제가 볼 때 한 3장까지는 좀 외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3장까지가 노자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꽉 담겨져 있어요. 시험이 아니면 안 해요. 시험 볼까요? 상 주시면 벌을 안 주는 사람들 외우면 좋습니다. 한번 저도 혹시 이 기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다 외워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81장까지? 그러니까 저는 좀 원래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여기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다른 분들한테 좋은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 동양의 이 고전을 읽을 때는 암송이 좋은 방법이에요. 서당에서 했던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유럽 애들 중에서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전에 해당되는 단테 신곡의 이탈리아 어떤 원본, 일리아스 오디세이 히라버, 또 키케로의 라틴어 연설문 중에서 일부,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중에서 어떤 것들 다 외웁니다. 암송이 되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 암송을 못한다 하더라도 딱 보면은 조금씩 보면서 노가도 비상도 명가비상 뭐더라 무명선지시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반복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도는 무엇인가? 이걸 도가도 비상도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면 앞에 도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도예요. 노자가 얘기한 도. 뒤에 도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학술 도라는 글자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라는 것은 뭐냐면 파산을 해보면 이 머리 숫자예요. 이게 뭐예요? 달지자예요. 한마디로 대가리 들고 가는 겁니다. 누구의 머리? 정복한 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막대기에 꽂고 앞에 서서 갑니다. 누가? 그 부족의 지도자가. 이게 그 말의 기본이에요. 끔찍하죠? 지도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에 인도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노자의 도는 떠나서
길이 뭐예요,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뭐예요? 길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랐지만 처음에 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 모르겠네. 그 사람이 그 길을 개척하니까 길이 난 거 아니에요. 네. 길이 그런 겁니다. 그럼 동양에서 얘기하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도자가 그땐 정복을 했으니까 정복된 자의 목을 머리를 들고 무리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지금 같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령하는 것. 이거 해. 이리 와. 저리 가. 말입니다.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도천승지국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천승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뭐 저령이 애인하고 뭐 삼일이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후대에 가면은 지금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의미의 추상적인 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의 도를 영어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처음에 영어에서 해석할 때 더 웨이라고 했어요. 더 웨이. 대문자 웨이. 길. 근데 이걸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타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중국말에 이게 따오거든요. 중국말을 받아가면은. 근데 그 자체로 얘기를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체의 그 개념 중에서 리버맨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S가 들어가나? 물론 어쨌든 스펠링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초인이 울트라맨입니다. 여러분, 울트라맨. 이게 초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니체가 얘기했던 개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리버맨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도가 뭘까요? 도는. 이 텍스트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잠깐만, 몇 장이더라? 뒤에 보면은,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 방자지왈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나한테 억지로, 문자로, 응? 그거를 문자로 쓰라고 하면은, 그냥 도라고 쓰겠다. 응? 나한테 억지로 얘기를 하면 나 그냥 도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뭐예요? 도를 말아야지 도. 말아야질 수 있는 것. 가히 말아야질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37장까지가 도에 관한 도편이고요.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편이에요. 이것도 잠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판본 얘기 드렸던 그 마왕태에서 발굴된 백서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도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1장부터 37까지가 도에 관한 내용이고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에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경, 덕경 해가지고 도덕경이라고 얘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별로 이렇게 탐탁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이라는 말을 지네들에게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이죠. 뭐. 자, 근데 백서본에는 덕이 앞에 있어요. 덕편이 앞에 있고 도편이 뒤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덕도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판본의 문제는 너무 그 많은 것이 수수께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도덕경으로 지칭을 하거나 저는 그냥 노자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노자. 마치 맹자, 순자 뭐 이런 것처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38편 이후에도 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도에 근거한 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하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양 사상의 가장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체는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은 라케스라는 대화편에는 뭐 자식 교육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용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용기는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대화편도 뭐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도가 뭔지 모르고 출발합니다. 어쩌면은 노자 81장까지 읽고 나서도 우리는 도가 뭔지 모를지도 몰라요. 이게 답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우리는 출발을 할 겁니다. 노자를 읽고 나서 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거는 마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사람을 인용할 사람을 까먹네.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닐스 보어 아니면 그 파인만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양자역학의 전문가가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합니다. 도를 안다고 하는 인간은 도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공자의 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출발을 할 겁니다. 해석을 하면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말하여질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 명명될 수 있는 이름은 상명이 아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알 듯 모를 듯. 자, 그러면 이 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상자. 요게 이제 그 자전을 찾아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상자, 또 하나는 떳떳할 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언제 떳떳할 수 있죠? 항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도가도 비도가 아니고 비상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최진도 선생은 영원이라는 말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해석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충분히 근거 있게 설명을 해주셨긴 했는데 그냥 영원이란 말을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죠? 우리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영원하자.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쭉 이어진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어떤 것은 상도가 아닙니다. 항상 변화하지만 그 안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상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항상 된다는 것은. 이 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보다는 항상 된 사랑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변치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상도되는 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많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입니다. 효도. 자, 근데 효도라는 것이 있죠. 효도가 뭐예요? 어떤 게 효도예요? 몰라요? 생각 처음 듣는 말인가요? 근데 막상 얘기하려니까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효자구나, 효녀구나 느낌이 있죠. 그게 도예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몸져 누우셨습니다. 근데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병가도를 하다가 막 그냥 사경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그 부모님한테 이게 드시게 합니다.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자, 이게 소문이 납니다. 자, 요 행위는 효도인가요? 아닌가요? 효도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효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행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병져 누우면 손가락 하나 안 자르면 안 돼. 네? 이거 효도예요? 아니에요? 이거 효도가 아닙니다. 이미 가도 행동된, 행해여진, 말하여진 도,
규정된 도는 더 이상 상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는 항상 최초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는 항상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도라고 규정하고 말하여지고 행해진 도를 반복해서 복사하는 것, 이거는 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최초에 처음의 길만을 간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좀 약간 연관돼 있습니다. 자, 명가명 비상형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저기 혹시 이건 참고로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분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일본에 아주 훌륭한 학자시죠. 이분이 각벌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역석자의 요 밑에 네모 이거를 뭐라고 알고 있죠? 입구자를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충문을 제사를 지낼 때 그릇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네모 보면 다 입구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각골문부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입구 말이 아니라 입의 모양이 아니고 제사의 신령스러움 이런 어떤 글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때 각골문 자체가 우리가 발굴된 것들이 은나라 때의 그런 점을 친 결과물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글자들은 바로 다 이렇게 제사와 신령스러운 어떤 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어떤 신령스러운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SF 작가 중에 어슐라 르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K 르긴. 이 사람이 책 중에서 어스시 시리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마법사가 있는데 마법사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한테 이름 지어준 그 스승 마법사하고 자기밖에 몰라야 돼요. 누군가가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움, 소중함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정통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마다. 인디언들 특히. 그렇죠. 다 그런 데들 다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신과의 대화, 신적인 어떤 것, 이러한 것이 전통으로 남아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어때요? 이름은 아무나 못 부릅니다. 스승과 아비와 아버지와 임금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이름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신령스러운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데, 자,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이 명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에게 저기 사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이름과 사물의 관계는 이게 보통 어려운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한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분 미셸 푸코의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가 말과 사물이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한 명칭과의 관계들에 대해 쭉 풀어낸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한번 따져보면은, 자, 이미 이름 지어진, 이름 불린 그 이름은 상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얘기를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노자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쉬우니까 서양에서는 이 정의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규정해왔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명명을 지어왔던 겁니다. 뭐든지 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총칭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다 뭐냐면 정상이에요. 응? 남자 중에서 남근을 가지고 있고 이성 여자에게 성적인 어떤 충동을 느끼는 자가 남자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것이 명명행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상도와 마찬가지로 상도는 뭐예요?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러면 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름을 짓기는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이 그 서양의 이거를 보통 그 이성중심주의 또는 본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규정된 어떤 본질을 규정하게 되면은 그건 상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름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국가편에서 성문법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펴죠. 만약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같으면 법이 필요가 없다. 그렇겠죠. 근데 나쁜 놈들이 모여있으면 또 법이 필요 없다. 안 지킬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문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논리로서 그 후기 대화편 중에서 폴리티코스라는 정치가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그 대화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명명행위입니다. 법도. 네? 법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죄라고 명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죄가 아닌 예를 들어 간통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죄가 아니죠. 과거엔 죄였어요. 명명하는 겁니다. 근데 명명하는 것은 고정돼 있어요. 이 이름 지어진 것은. 근데 현실은 어때요? 끊임없이 변화하죠. 이 명명된 것이 현실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플라톤이 성문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명과 명, 비상명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걸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플라톤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무슨 책을 썼죠? 법률, 노모이라는 법률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70 넘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법은 있어야 돼. 하지만 끊임없이 상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새벽회의라는 제도를 제안을 해요. 나라의 원로들과 그 나중에 그 지도자가 되면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모여서 혹시 우리의 제도 중에서 법률 중에서 무언가 미진한 것이 있는가, 고칠 것이 있는가, 또는 외국의 사례들은 어떤가, 끊임없이 상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냥 도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떤 근대라고 얘기되는 사상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준 4명의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소실이고, 그 다음에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소실에 대해서는 요즘은 좀 사람들이 좀 그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있어요. 요거 미름사에서 나온 그 책인데요. 일단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핵심적인 그 소시류의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학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표 기의 번역된 말이고 기표가 시니피앙이고 기의가 시니피에. 요거는 불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시니피앙은 signifying, ing. 그러니까 signify가 뭐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칭하는 것, 기표. 기의는 뜻 의자, signify, signified, 수동적인 과거분사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실의 예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흐브라는 그 불어가 나무거든요. 근데 뭐 이제 영어로 트리가 되죠.
과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자, 이거를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이거를 사과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근데 이거를 서과라고 불러요. 잘못된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푸코가 얘기했던 말과 사물의 관계, 여기서 문제의식 출발점이에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 사물을 지칭하는 말과 사물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좋은 이름, 꼭 이것이어야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근데 소시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소시리가 얘기하는 기표는 글자가 아니에요. 청각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글자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들을 알아듣고 있나요? 아니에요. 제 발음이 개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가 발음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래도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청각 이미지입니다. 이 청각 이미지는 뭐냐 하면, 다른 것과 구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가 굳이 여러분 보세요. 사과 한번 발음해 보세요. 사과. 자, 사과. 발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똑같이 요 사과로 알아듣게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과라고 어떤 이 발음 이런 걸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과, 시과, 소과라고 구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문맥이 있어가지고. 이게 소시리가 얘기하는 청각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 청각 이미지와 더불어서 어떤 관념이 나한테 떠오르거든요. 요것이 결합된 것이 하나의 기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는 그게 큰 의미가 아닐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떤 균열을 주냐면은, 자, 그러면 굳이 아흐브가 아니고 어흐브 해도 상관없네? 응? 사과 아니라 시과 해도 상관없네? 맞아요. 근데 왜 시과가 아니고 사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언어학에서 계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어학의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사과는 사과여야만 돼. 이런 사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균열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락강이라는 사람인데, 락강은 뭐라 그러냐면, 자, 일단, 소시르의 언어학에는 통시론이 있고요, 통사론이 있습니다. 통시는 같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 이 통시는 보통 변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 사과 마음에 안 들어, 시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죠. 왕따 당하죠. 그런데 분명히 시대마다 말이 변하긴 하죠. 시대적으로. 왜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통사이고, 이게 공시. 죄송합니다. 공시, 통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락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요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관계는 서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만 더 나가면, 이 사과는 시과도 되고, 시과도 되고, 노과도 되고, 노구도 되고, 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청각 이미지가 어떤 관념을 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왜? 이 공시적으로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거를 락강은 누빔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뿌앙두 까삐똥 이렇게 누빔점. 누빔점은 이겁니다. 이불 요즘은 그런 이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소음 이렇게 있고 이불보 있으면은 그냥 이불 큰 이불 보에다가 소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안에서 한쪽으로 물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에 부분을 바늘로 조금씩 이렇게 누비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관계는 안에 있는 솜과 겉에 있는 뭐라 그러죠? 이불. 네? 호청. 호청. 좋습니다. 호청과 안에 솜과의 관계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누림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누림점이 돼야 되죠? 몰라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여기서 보죠. 명감한 비상명. 어떠한 명칭도 고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어떠한 명칭도 이미 말해야지 명은 규정된 그 자체로 정의된 명은 상명이 아니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림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락강까지 누림점을 얘기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얘기들이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가도 가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름 지으면 안 되겠네, 우리 정의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 구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무명 천지시시 유명 만물지무.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두 가지 도법이 있어요. 기존의 도법은 무명을 끊습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시이고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무입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분들은 요거를 반대합니다. 유와 무에 끊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무라는 것은 만약에 무라는 것을 이름 지으면은 천지지시라고 이름을 짓는다. 유라는 것을 일컬어서 만물지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만약에 무명과 유명의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 없으면 천지지시이고 이름 있으면 만물지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많이 다르죠. 자, 어떤 해석을 취할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좀 많이 달라집니다. 좀 이따가 상유역, 상무역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장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와 무의 관계. 어떠냐 이거죠.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무는 유가 아니고 유는 무가 아니죠. 이제 이 한글로 하면 있음 없음입니다. 네? 있음은 없음이 아니고 없음은 있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서양 철학에 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에 있어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좀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제가 예전에 그거를 한번 보내드린다고 했다가 깜빡했네. 한번 파르메니데스의 남겨져 있는 단편을 한번 적어서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하는 것은 있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없음은 없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소린지 황당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있음과 없음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상식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없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없지만 다른 누군가는 있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 이제 서양 철학에 있어가지고 무에 대한 개념 중에서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있을까? 황당하죠. 왜 있을까? 원래 이 뛰어난 이 천재라고 하는 사상가들이 그런 거 고민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가 아닐까 이런 걸 고민하지만 라이프니츠 왜 세상은 있을까? 왜 없지 않고 있을까? 무가 아니고 유일까?
그때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무는 절대적인 무입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대, 라이프니츠보다 조금 앞선 시대 스피노자라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무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면 그게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것이죠. 무언가 있잖아요. 완전히 텅 비어있는 진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주는 어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다크메러. 들어보셨나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메러 이즈 메러란 말이 있어요. 이게 우주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 5%밖에 안 돼요. 뭐 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은 암흑 물질이 한 25%가 30% 되고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라고 다크 에너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우주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의 관계는 있으면은 없지 않고 없으면 있지 않고가 아니고 있음과 없음, 유무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노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한데 무라는 것을 이름 지어서 천지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양에서는 천지라는 말하고요. 천하라는 말을 쓰거든요. 천지는 그러니까 이 자연 전체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천하는 그 안에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지는 못 다스려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천지 전체의 시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는 시작하고 끝입니다. 만약에 기원, 시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가 천지를 시작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작으로만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히라보의 아르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우리 플라톤 같이 읽었던 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아르케에 대해서. 아르케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프린시펄의 라틴어의 프린키피아에서 프린시펄로 그렇게 변형된 말인데 이것도 시작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원. 하지만 원리란 뜻도 있고요. 다스리다, 통치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한번 촉발시키는 영향만 미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가장 근원적인 이치가 되는 것이 이제 아르케라는 것이거든요. 이 시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라는 것은 천지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있음, 없음. 무언가가 없어야지 우리는 뭐 변화도 일어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꽉 차 있으면.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게임 중에서 이런 게임 있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하나의 퍼즐처럼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퍼즐이 만약에 다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퍼즐이 뭐냐면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다 차 있어요. 그럼 못 옮기죠. 이게 유만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 하나 비어 있어야지, 무가 있어야지 이것이 움직이고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가 천지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왜? 나중에 무가 또 나옵니다. 유와 무의 관계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그러니까 유와 무가 겹친다는 것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거를 만약에 이 표현을 하면은, 무로 왔다, 무로 왔다가 유에서 무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자, 일단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죠? 맞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미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미 국적도 있어요. 네? 이미 유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 속에서 절대적인 유, 절대적인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유는 자연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유를 이끌어서 만물지 모. 모라는 이미지, 요것에 대해서도 반복돼서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식모라는 말도 나오고요. 솔직히 천지와 만물에 대해서도 굳이 따진다고 본다면은 천지는 어떤 이 환경 전체 표현하기가 어떤 존재론적인 근거, 존재하는 근거, 뭐 이런 의미로 좀 약간 생각할 수 있고, 만물은 그 존재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새길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의 어떤 어미와 같은 것이라는 거, 있음이 애매하죠. 일단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부가 아니고 뭐일까요? 새로다. 네? 탄생시킨 창조. 과거에는요, 특히 서양의 고대 힐랍에서는 우리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걔네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여자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다. 원래 남자가 애를 태어나게 하고 마치 여자는 요즘 말로 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존재로 봤어요, 서양 애들은.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 문화권 중에서 유가는 이 주나라의 어떤 제도와 어떤 질서를 본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 노자는 이 하나라의 어떤 거를 본받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라가 좀 모계 사회의 어떤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다만 이런 흔적은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가지고 성씨를 얘기할 때 성자 있잖아요. 이게 계집여자의 날생자예요. 왜? 이게 모계사회의 흔적일 수 있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뭐예요?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씨는. 성씨는 우리 집단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가족이 상당히 느슨해 결합체이지만 과거에는 전쟁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족과.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성의 계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명한 척수 중에서 희씨성이 있습니다. 주나라 왕씨성이거든요. 이것도 계집여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강태봉. 당시도 희집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계사회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노자는 이런 식으로 여성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빈모라든가 뭐 식모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유와 무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역 관계며
상유역, 관기요 이렇게 끊는 독법이 있고요. 상무, 상유 이렇게 끊는 독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는 후자로 끊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무명, 유명, 무역, 유역으로 끊게 되면은 이 관계가 애매해요. 뒤에 보면은 차 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양자가 무엇이지? 뭐 등등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와 유를 끊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은 항상된 무는 무엇을 바라죠? 그 오묘한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항상된 유는 무엇을 바라죠? 이게 요는 경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필본에서는 이 교차로 돼 있어요. 크게 뜻은 일맥상통하는데 교는 무엇과 뚜렷한 형태 같은 것입니다. 자, 이 항상 상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노자에게는 상당히 무언가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상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이 들어가면 그래도 어쨌든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무는 무엇을 보고 싶냐면 그 오묘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묘하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오묘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네? 묘합니다. 하고 참 묘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가 있게 되면은 만물지모인 유가 있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 형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형태, 유의 세계. 굳이 유와 무를 구분을 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의 세계는 어떨까요? 유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오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른 무엇과 구분할 수 있는 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유의 세계입니다. 원래 유무는 분리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유와 무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무로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오묘한 것이고 유로서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난 얘기가 이 양자는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 이것도 최진조 선생은 동을 여기서 콧말 찍기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이 양자는 같다. 하지만 나오면서 다른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좀 하면 이 같음을 일컬어서 현이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 천자문을 안 읽어봐도 알죠? 천지현원, 거물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와 할 때 거물현자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흑색이 아니에요. 아주 깊고 아득한 색, 검지만 우주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 공간에 아득한.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현하면서 또 현하구나. 반복하는 거는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고전에서.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묘한 무리들의 나오는 문이구나. 요것이 상징하는 것이 여성의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곳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노자에 의하면 무와 유가 같아요. 같은데 나오면서 유무라는 다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도하고는 어떤 고백일까요?
육아에서도 음양을 얘기합니다. 이 음양의 조화를 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가 있고 도에서 음과 양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음양의 조화를 도라고 부르는 건지, 비슷한 물음이에요. 자, 동인데 출이명이에요. 어디서 나오죠? 그렇다면 도가 있고, 있어요. 어딘가에 도가 있다가 뭐가 나왔는데 무이고 유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의문으로 가져봅시다. 어떤 게 맞는지.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전자가 있어요.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죠?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그러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 건가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가 없으면 비어있는 원자 핵이 있나요? 그 원자 핵은 뭐예요? 비슷합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없으면 원자 핵도 없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익숙하냐면 원자 핵이란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라는 그릇이 있고 거기서 무와 유가 나온다는 식으로 익숙해 있다.